불가능한 작전. 희생정신. 도쿄공습. 심리전의 전환점. 둘리틀 특공대. 안녕하세요.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태평양 전쟁이 본격적인 신호탄을 날린 둘리틀 공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안전 귀환의 보장 없이 도쿄로 날아갔던 것일까요? 1942년 4월 18일 북태평양의 거센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던 미 해군 항공모함 USS 호넷시 V8 위에서 통상적인 해군 함재기가 아닌 낯선 중형 폭격기 16대가 갑판 위에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들은 미 육군 항공대의 B-25 미첼 쌍발 폭격기로 원래는 육상 활주로 해서만 이륙이 가능한 기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바다 위 항공모함에서의 이륙이라는 상상을 뛰어넘는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주만 기습으로 무너진 미국 국민들의 사기를 다시 세우고 미국의 의지를 알리는 상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공습을 통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반 태평양 전선은 일본군이 휘젓고 있었고 미국은 전략적 거점을 잃은 채 방어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해군력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해군 참모총장 어니스트 킹의 참모인 프랜시스 로우 대령이 항공모함을 이용한 특수공습을 제안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고 미 육군 항공대의 제임스 둘리틀 중령이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속거리가 길고 중형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B-25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체는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기술적 난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둘리틀은 비행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후방 기관총을 제거하고 심지어 가짜 목재 기총을 달았으며 항공기 추락 시 적에게 빼앗길 것을 대비하여 고성능 노든 조준기 대신 간이 조준기를 장착해 기술 유출을 막았습니다. 연료 탱크는 최대한 늘렸으며 조종사들은 실제 갑판 길이에 맞춘 활주로에서 이하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비밀리에 준비되었으며 항공모함 USS 호넷은 해군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태평양으로 항해했습니다. 워모함으로는 USS 엔터프라이즈가 합류해 함재기 제공권과 방공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폭격기 출격 하루 전 일본 해군의 연안 감시선 니토마루 23이 미 함대를 발견하고 긴급 무전을 날렸습니다. 경순양함 USS 네시빌이 이를 즉시 격침시켰지만 이미 작전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둘리틀 특공대는 원래 계획보다 약 10시간 앞서 일본 본토에서 무려 1200km 떨어진 북위 35도, 동경 154도 부근에서 이륙을 강행했습니다. 이는 연료 한계선을 넘어서는 거리였으며 애초에 귀환은 불가능한 작전이었기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둘리틀 중령은 1호기에 직접 탑승해 가장 먼저 이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강풍과 파도를 뚫고 갑판 끝에서 기체를 띄우는데 성공했고 나머지 15대도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총 80명의 승무원들이 작전에 참여했으며 그 중에는 이후 고위 장성으로 진급한 인물도 여럿 있었습니다. 폭격은 1942년 4월 18일 정오 무렵에 실행되었습니다.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등 일본의 산업 및 군사시설이 표적이었으며 일부는 민간 지역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총 64발의 500파운드 폭탄이 투하되었고 파괴 규모는 실질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상징적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공습훈련으로 착각하거나 미 육군기의 동그란 마크를 일본기로 오인하고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황궁 인근까지 폭탄이 떨어졌으며 일본 지도부는 본토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일본 본토 폭격이었기에 일본인들의 심리적 충격은 매우 컸습니다. 폭격기들은 연료 부족으로 대부분 중국 남동부 저정성과 장시성 일대에 불시착했습니다. 이 지역은 중국 국민당 장제스 정권의 영향권이었으며 미국은 사전에 장제스와 협상을 통해 귀환 루트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련에게 협조를 구했지만 일본의 눈치를 보는 소련 당국이 거절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중국을 설득하여 중국의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중국인들은 미군 조종사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침공해 보복 작전을 벌였습니다. 중국 현지의 미군 협력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 피해가 뒤따랐으며 이는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80명의 특공대원 중 69명이 생還했고 8명이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포로로 붙잡힌 후 생존하지 못했고 몇몇은 전쟁 포로로서 극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또 다른 한대는 연료 부족으로 일본과 국경을 맞댄 소련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 불시착했습니다. 소련은 당시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조종사 5명을 억류했고 이들은 약 13개월 뒤 이란을 경유해 미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탈출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기체는 소련에 압류되어 항공기술 분석에 활용되었습니다. 공습 이후 미국에서는 둘리틀과 그의 특공대를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둘리틀은 작전 다음날 중령에서 중장으로 곧바로 2계급 진급했으며 훗날 중장으로 예편하고 예비역 상태에서 대장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B-25 미체를 몰고 직접 일본 본토를 폭격한 최초의 미군 장교로 심리전의 상징이자 사기 진작의 아이콘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공습은 전황을 직접 바꾸지는 못했지만 일본군의 심리에 균열을 만들었고 방공망과 항공전력을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해 분산시키게 하는 전력 분산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는 이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항공전력이 크게 약화된 결정적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둘리틀 공습은 작전 자체로 실질적 피해를 줬다기보다 심리적 파급 효과에서 더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습을 도쿄에서 직접 목격한 조선의 독립운동가 여운형은 일본의 패망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날 하늘을 가르며 날아간 미국의 폭격기를 바라보며 조선의 미래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좌우합작운동과 건준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둘리틀 공습은 단지 폭탄을 떨어뜨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전은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심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귀환이 불확실한 임무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군인들의 용기와 헌신이 큰 표본이 되었습니다. 예상을 깨는 미군의 공습은 일본군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전략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의 전쟁의 시작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그 후 여러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서 정신적 사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비효과처럼 이 사건은 결국 우리 민족을 일제의 압제하에서 해방시키는 시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은 우리 민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일제는 태평양 전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로 못할 고초를 주었지만 결국 이 전쟁은 해방을 가져다주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이상 지식을 쉽게 풀어주는 지식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세계 평화와 정의를 꿈꾸는 한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줍니다.